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세상에 덕후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덕후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단연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후는 세상을 좋게 만들 수는 없어도요, 적어도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데는 조금 더 관심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건 악당들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소비, 나쁜 소비죠. 자신의 취향만이 옳다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흔히 하기 쉬운 사소한 악행들일 겁니다. 비더 덕후, 덕후가 되어보십시오. 이왕이면 세상을 생각하고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쿨하고 멋진 덕후가 되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덕질도 오래하면 통찰력을 얻을지도.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운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경기도 이야기. 작가님, 저희가 어느덧 이 이야기의 7, 8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9부 능선이 제일 넘기 힘들거든요. 등산할 때마다. 아, 7, 8부가 아닌가요? 저는 9부인 것 같아요. 9부군요. 네, 깔딱고개 넘고 이제 정상부에 가는 그 직전. 아니, 그 9부는 보통 네. 그 진짜 눈앞이 보이기 때문에 다 왔다는 그 안도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7, 8부는 네. 정상이 보이지 않아요. 대체 정상이 언제 나가는 거야? 저는 이제 등산보다는 자전거로 어필을 많이 타니까 그렇죠. 자전거 탈 때는 7, 8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정상이 보이기 시작 그때부터 안도감이 옵니다. 이 고통이 멀지 않았으리라. 저는 좀 다른 게 그래요? 정상이 보이면은 저기 빨리 가야 한다는 그 초조함이 좀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힘든 감이 있는데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덕후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을 거니까요. 작가님, 저희가 어느덧 진짜 이거 벌써 이제 10회까지. 저는 이제 그동안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았고 학습의 기회가 됐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작가님을 뵐 시간이 정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세요? 저는 앞으로 공PD 많이 볼 거라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데요. 아니, 이제 당연히 많이 뵙겠지만 이렇게 방송이라는 콘텐츠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진행자와 게스트의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동료 시민들끼리 같은 덕후들끼리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덕후들의 오랜 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들의 눈치 보지 않고 쓸데없이 개그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여태까지 방송을 많이 해봤지만 솔직히 이런 깊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도 많을 리가 없죠. 좀 이렇게 좀 깊은 이야기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 시리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멘트나 말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우리 둘 다 덕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것 같아요. 작가님, 저희가 팟캐스트에 런칭이 됐고 그렇죠. 런칭이 됐다기보다는 제가 게을러서 이제야 뭐 한 2주 전, 3주 전에서 방송 시점으로는 한 달 전일 겁니다. 그때부터 올린 건데 제가 게으른 탓인데 아직까지 조회수가 형편없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조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빵 터진 날이 있을 겁니다. 버티는 거죠. 네, 버티는 게 중요한 거죠. 잘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영화황산별의 명대사죠.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게 강한 게야. 라고 정진영 배우가 사자어를 던지셨던.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적당 덕후를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요. 유튜브에서도. OBS 라디오 유튜브. OBS 진짜 제가 정말 형편없는 DJ인 게요. 지금 이게 적당 덕후 방송이 10회차가 됐고 OBS 개국한 지도 2달이 돼가는데 세상에 한 번도 방송에서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 언급을 하지 않았어. 제가 심지어 그 유튜브 담당자기도 하거든요. 미치겠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이제 OBS 실시간 라디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방송 시점은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OBS 라디오를 유튜브로, 그러니까 적당 덕후를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검색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OBS 라디오로 하시면은 딴 게 나옵니다. OBS 라디오 FM 99.9 공식 채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엉뚱한 것들이 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OBS 라디오. 이건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OBS 라디오가 FM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99.9. 네. 네. 그러니까 OBS 라디오 FM 99.9. 저 그리고 이 채널이 뭐다? 공식 채널이다. 그래서 OBS 라디오 FM 99.9 공식 채널 하면은 저희가 딱 떠요. 보니까 지금 저희 것도 다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유. 청취자 여러분들과 접촉면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작가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깔끔하게 끝내고 네, 이번 시간에 이제 화성과 용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럴 리가 없죠. 수원 약간 네, 조금 못다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수원이 사실 뭐 인천도 그렇겠지만 화교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수원에도요? 네. 몰랐습니다. 예, 금시가 초문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중국식 정원도 있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거는 저희 OBS 라디오가 위치한 수원시청 근교 그쵸? 인계동이죠. 네, 그쪽에도 중국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진짜요? 네. 어디요? 월화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수원시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효원공원이라고 있어요. 효원공원이요? 네. 그곳에 이제 북쪽에 이제 월화원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여기가 그 수원이 사실 광동성이랑 자매결을 맺었던 거예요. 그 광조에 가시면은 경기도에서 조성한 그 정원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중국식 광동식 정원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좀 놀랐던 게 그냥 뭐 흉내만 내놓은 수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중국 장인들이 가가지고 조원을 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장인들이 와서요? 네. 그래서 정말 정교하고 뭐 수조라든가 황조의 경줄만큼 뭐 그렇게 괜찮은 중국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황주의 견줄만큼 네. 그렇게 대단한 중국식 정원이 있다. 그 말은 즉슨 수원의 화교 전통이 생각보다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언제부터죠?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수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기 시작된 게 이제 경부선이 들어서게 되면서부터죠. 1904년에 수원역이 들어서면서 여기가 경기도의 상업 중심지로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원래도 여기가 이제 버드나무 류자 따가지고 유상이라 해가지고 정조 시대 때부터 조성된 시장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유상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경기도의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 팔달문 인근에 그 많은 학교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역시 상업의 민족 중국인들이 네. 들어오기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수원이 지금도 화교 학교가 있어요. 근데 수원이 광주와 네. 그러니까 중국 광주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천에 들어와 있는 화교들은 대부분 산동성, 바로 바다 건너 쪽인데 여기는 광주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나 보죠?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진 그렇군요. 않은데 이제 자매결연을 그냥 맺은 거고.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 보면은 광주, 항주 그쪽에 굉장히 복건성 많죠. 그쪽이 네, 복건성도 많고 그쪽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음식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그쵸. 특이하게 이제 그 산동성 그 북경 쪽에서 많이 먹는 짜장면을 많이 이제 계량해서 먹고. 저 짜장면이 그 한자로는 복글짝을 써서 작장면. 네. 그래서 복글짝에 장을 써서 장을 볶는다 해서 작장면. 네네.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이제 복건성이라든가 광동 쪽의 요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그 화교가 원래는 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었는데 이 박정희 정권 때 들어오면서 이제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업 요식업이 아니면은 종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명백한 인종 차별, 민족 차별이긴 했는데. 뭐 수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수원 얘기 이 정도였고요. 화성과 용인인데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숙명의 라이벌 같은 수원과 화성 용인 이야기. 약간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수원의 배후 도시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특히 동탄이라든가 용인의 수지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 이제 경제권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동탄 일부 지역과 수지 일부 지역은 이거는 수원도 아니고 용인도 아니고 화성도 아닌 그냥 그 동네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급등한 도시 1위가 화성이에요. 화성이군요. 네. 이게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6, 70만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 87만으로 성장했고 와, 몇 년 사이에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90만 가까이 올라갔고 세상에. 그리고 올해는 벌써 100만 가까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보였던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없겠죠. 없죠. 거의. 네. 2015년에 제가 이제 TV에서 근무할 때 화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네. 자료를 모은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15년 CNN 아시아판이 화성에 대한 특집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2015년 이야기입니다. 네. 10년 안에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될 것이다. 아. 라고. 근데 실제 그렇게 됐죠. 지금 GRDP 따지면 서울도 능가했죠 이미. 훨씬 경기도 능가하죠. 평균을 한참 상회하고 전국 평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이 아니죠. 경기도에서 가장 부자 도시라는 얘기는 전국에서 가장 부자 도시라는 얘기일 테니까 네. 이렇게 빠른 성장세를 보인 건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 경기도에서 배후에 거대한 면적을 가진 도시가 잘 없어요. 그렇죠. 네, 일단 부천을 비슷한 예로 들 수 있는데 부천은 면적이 워낙 좁잖아요. 네, 근데 서울하고 인천에서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인데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면적이 주는 한계 때문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화성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는 면적으로 살펴보면은 서울보다 면적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화성이 서울 전체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1.5배예요. 그 지도를 그대로 한번 따와서 비교해 보세요. 깜짝 놀라요. 아니, 이 화성이 이렇게 넓었어? 근데 용인도 더 넓어. 용인도 생각도 못할 만큼 용인도 커요.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넓은지 이제 실감이 안 날 텐데 서쪽에 있는 수지에서 그리고 저기 용이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이 배감이거든. 순대로 유명한.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가면 2시간 걸립니다. 얼마요? 2시간이요. 2시간이요? 네. 시간 못 하시네. 2시간이면 서울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가도 2시간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네. 용인의 서쪽에서 동쪽이 거의 한 7, 80km가 넘어요. 아, 그럼 또 걸리겠군요. 네, 엄청 그렇죠. 동서로 예. 엄청 넓고 용인에서 개발된 지역이 서쪽 일대만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쪽 막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말씀하신 용인 같은 경우에는 동서의 격차가 심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화성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동탄이 있고 화성의 서쪽도 이제 뭐 송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향남, 봉남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동탄만큼 밀집되어 있는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동서의 그렇죠. 격차가 거기도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거든요. 화성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성은 지금의 이미지는 동탄과 송산의 이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신도시만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화성은 국내 최대 습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룡알 화석지도 있어요. 그게 송산 지역에 다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수원과 화성이 한 몸이었는데 네. 예, 그래도 서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원보다 화성이 더 큰 도시였습니다. 훨씬 더 큰 예, 도시였죠.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무역을 하던 국제무역강 당항포가 있던 지역이니까요. 당항성 네. 있던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수원과 화성이 한 몸이었다는 게 아니라 화성의 일부 지역이 수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전체 지역이 지금의 수원, 오산, 화성이 예전에 수원군이라는 명칭으로 일제 강점기까지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원이 나중에 강복이 되면서 수원시로 떨어져 나갔고 그 네. 남은 부분을 수원의 이제 별칭 중에 하나가 화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명칭을 딴 게 지금 화성군입니다. 그렇군요. 네, 비슷한 사례가 경주도 있어요. 네. 경주의 예전 별칭 중에 하나가 월성이거든요. 반월성이 있었다. 아, 그래서 시가지 부분을 경주시로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읍면 지역을 월성군이라고 그렇군요. 이렇게 짓고 뭐 전주도 마찬가지 완산군, 완주군 이렇게. 아니 그때 공공부에 일하시던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장명 센스가 좀 약간 너무 게으르신 거 아닙니까? 지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영명, 지명 이런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를 이어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래거나 잘못 지으면.
좀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예. 야, 이거 너무 편하게 주셨네. 예전에는 1995년도까지는 시와 군 지역이 아예 따로 분리가 됐었거든요. 나중에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동이라고 불리는 지역만 시로 이렇게 삼았고 지금은 읍면도 시로 함께 묶어두는데 그때는 읍이랑 면 지역은 따로 이제 군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역사가 그렇네요.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화성군인데 여기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이 수원과 별개의 역사로. 근데 처음에 화성군청은 이제 수원에 있다가 오산에 한동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화성군청이 화성에 있지 않고 수원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수원에 있었죠. 지금의 수원시 화성군이었으니까. 네, 그 어디냐 지금의 그 화성행궁 맞은편에 예전에 화성군청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오산읍으로 그 화성군청을 옮기게 돼요. 아, 이번에 또 오산읍으로. 그런데 이 오산이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네. 오산시로 따로 떨어져 그렇죠. 나간 거죠. 네. 그래서 그 또 지금의 지역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화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군요. 네. 야, 참나. 네, 이렇다 중심지가 없고 이제 화성군 자체가 그 수원과 같이 한 몸이었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화성 자체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역사가 많았던 고장이기도 하고. 아픈 역사요? 네. 네. 3.1 운동 당시에 제암리. 제암리 학살 사건을 네. 둘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동안 이제 여러 방송에서 많이 이제 언급하셨는데 매양리에 네네. 미군 사격장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은 그곳에 가면은 뭐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다크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이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때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을 해내야 간다. 그런 식으로 기념관이라던가 이런 전시 공간을 이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제암리는 당연히 잊으면 안 되죠.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남고, 네네. 네, 보존하지 않으면 역시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제 3.1 운동이 뭐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화성 지역이 유난히 3.1 운동이 저항이 드세였고 이유가 네. 뭘까요? 그렇게 인구가 당시에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화성 지역이 예전에는 갯벌 지역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 갯벌을 논이라든가 염전으로 간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조선인 노동자라든가 농민들이 이 화성 지역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 중앙 관리라든가 이제 간부들이 바로 일본인.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수탈하고 그런 분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반일 감정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지. 항일 의식이 자연스럽게 싹트던 지역일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의 세가 강했던 곳이 또 화성입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안성 네, 쪽에도 그 천주교, 초기 천주교가 많이 들어와서 기독교 신자들이 늘었다 그랬는데 화성도 그렇군요. 여기는 그 완성지만 굳이 따지자면 카톨릭 쪽에 가깝고, 네. 여기는 약간 기독교, 개신교인가요? 개신교 쪽에 가깝죠. 네.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쪽은 화성은 개신교가 많았을까요? 미국인 목사들이 화성 쪽에 교회를 많이 짓고 개척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카톨릭 교회는 이제 교구가 다 정해져 그쵸, 있어가지고 그 중심 도시에 이제 많이 건설하는 편인데 개신교는 이 틈새를 삼아서 이게 세력을 펼쳐나가는 게 주로 정책이거든요. 하긴 그러고 보면 네. 제암리도 그쵸 개신교죠. 외국인 목자가 세운 교회였으니까요. 네네. 일본 군이 네. 이제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뭐 전쟁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당신들은 친일파가 맞고요. 그 전쟁 범죄 추에도 못 끼는 그냥 학살입니다. 학살이죠. 이게 민간인 학살이에요. 그냥 양민 학살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그냥 학살입니다. 대량 살인마와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어졌냐면은 15세 이상의 모든 그 남자들을 교회에 다 몰아넣어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를 아예 건물을 다 봉쇄를 해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끔찍하니까 세세한 묘사는 그렇고 그렇죠. 예. 예. 그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학살이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학살이 많았을 텐데 여기가 네. 알려지게 된 게 그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예, 석고필. 네, 우리 석고필 씨. 네, 그분이 이제 끌 수 없는 불꽃이라 해가지고 그 관련된 취재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그랬죠. 엮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일제 만행이 알려지게 된 거고 이곳이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좀 강복되고도 한참 후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역사라 뭐 일일이 기억하기 싫었을까요? 그 주민들의 인터뷰 그 당시 인터뷰 보면은 뭐 약간 시시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너무 끔찍한 일이라. 네 시시한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하고 수교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물론 물을 수가 당연히 없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거나 뭐 책임자를 처벌한다거나 가담했던 가담자를 처벌한다거나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국교가 정상화가 된다 그래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네.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기억하고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암 역사 네. 사건은 우리가 꼭 기록하고 기억하고 후대에까지 계속 계승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잊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바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화성은 그 제암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그리고 매항리에서 이제 미 공군 사격장 관련해서 이제 많은- 유명했죠. 아주 극심했고 극렬한 저항을 하던 곳이고요. 네. 여기 작가님 혹시 네. 공군 사격장을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 그 폭탄을 투하한다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 직접 보신 아니요. 적 있어요? 아니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전차포 사격은요? 저는 땅깨여 가지고 네, 그럼 105mm 포사격은 155mm나 기껏 해야지 그 중대화기, 중대 공영, 네, 중대하기 공용화기? 정도.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M60이나 K3 경계관총 정도 그렇죠. 소리가 전차포 사격 소리를 들으면 전차는 105mm도 있고 120mm도 있긴 한데요. 네. 105mm 포 소리를 들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통 군인들도 왜 그러냐면 105mm나 155mm 곡사포에서 자주포에서 쏘는 포탄의 포구 압력과 전차포의 압력은 다르거든요. 아, 전차포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포탄은 작을지라도 거기서 나가는 포탄이 포신을 향해 뚫고 나갈 때 무조건 바로 소닉붐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그 소리와 그 소리보다 폭탄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이요. 그게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 그런 소리 내리잖아요. B29에서 예전에 폭탄 소리 삐 한다고 그 소리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뭔가를 찢는 사이렌 소리 같은 고주파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안전하게 관측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진 한참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번쩍하고 성광이 울리고 파편 튀는 게 비산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쯤에 우르릉 쾅쾅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죠. 쇼크웨이브, 충격파가 넘어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니 몇 킬로 떨어졌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거대하고 뭐 바람이 불면 얼마나 불고 충격파가 있으면 얼마나 하겠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깜짝 놀란 만큼. 저는 가끔 전투기가 지날 때마다 귀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폭탄을 투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공군 사격장이 있으면 아니 뭐 그냥 총 쏘고 그럴 텐데 뭘 그렇게 시끄럽고 그래. 아니에요. 그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공포와 충격을 줍니다. 예, 놀랄 정도로. 그거는 그 인근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바로 직접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성남부터 기흥 구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차은벽이 없는 고속도로 옆에 집을 짓고 사시는 건데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정말 단순히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진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한 진동과 충격과 그런 거를 몇십 년째 겪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원래 매항리가 굴양식을 물려해가지고 다양한 해산물들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화성에서도 가장 부촌이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격장에 들어서면서 이 사격 중지를 알리기 위해서 빨간 깃발을 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늦은 저녁 시간인데 그때만 바다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1969년에 이제 서해안에 이제 무장공비들이 들어오니까 야간 통행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생업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작가님. 일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매양 이야기는 입에서 바로 잊기로 하고요.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사상 최강, 우주 최강, 경기도 덕후. 경기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경기도에 뼈를 묻겠다는 뼈를 묻고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을 경기도에 쏟고 있는 경기도 별곡의 저자 운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1부에서
매양리 이야기를 하다 말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 매양리라고 하는 이제 비극적인 현장을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예전에 있는 매양리 마을을 네. 다크 투어리즘에 해가지고 네. 이제 사격장이다 보니까 가끔 파편도 튀고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특히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그 교회는 이제 그 탄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탄환이요? 네네. 어머 세상에. 이게 사격이 튀다 보니까 아예 네. 탄환이 튀어가지고 교회 파편에 이렇게 꽂힌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작가님 유탄. 유탄이죠, 네, 유탄. 네. 네. 탄환이면 교회에다 새사격을 했단 얘긴데 괜히 말씀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런 공간들을 보존해가지고 음. 이때 그런 비극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여기에 또 야구장이 들어섰습니다. 야구장이요? 네. 매양리에 야구장이 있다고요? 그 배양리 바로 옆에 화성시 드림파크를 해가지고 야구장이 들어섰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좀 색다른 시도구나. 야구 동호인들에게 개방된 그 그렇죠. 공개형 체육시설이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아니 그런 시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외지에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찾는 공원을 짓는 것도 좋은데 공원은 거기까지 찾아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특수 체육시설인데 야구장 같은 실제로 활발하게 동호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야구 덕후 남편을 둔 가족을 둔 다른 가족들은 괴로우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시합하러 나가겠다고 아침부터 아우. 나가면 또 운동에 빠지신 분들은 정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특히 야구가 장비값이 정말 비싸거든요. 정말 놀랍게요. 골프 장비나 야구 장비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배트다 이런 게 전부 다 소모품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매양리가 다크투어리즘 한국형 다크투어리즘 스팟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네. 매양리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제암리 학살 사건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하면은 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여행지라고 하면은 용주사가 있거든요. 용주사. 네. 그러네요. 화성에도 있었네요. 아니 저에게 화성은 저는 주로 일하러 많이 갔으니까 네네. 화성은 전국항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 해양 마리나 레포츠 베이. 관련 취재를 하거나 행사를 그쪽에서 주로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저에게 화성은 아니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어? 땅도 워낙 크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려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야 방조제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시야 방조제가 엄청 길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끝도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방조제가 길어? 그 가보면 이제 제부도 대부도가 나오면 이제 다 왔나? 뭘 다 와? 더 가야 거기서 돼. 또 가야 합니다. 한참 더 가야 돼. 한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참 멀구나. 그리고 거기서 또 화성 시내까지, 화성 기점까지 가려면 아니 이건 또 왜 이렇게 멀어?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 화성 가면. 근데 이제 화성의 대표적인 뭐 관광지, 관광 명소라고 하면 크게 두 개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부도 아까 언급하셨던 그렇죠. 네, 제부도라는 섬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영주사랑 윤건능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거기는 이제 보통 수원 화성하고 같이 묶어서 함께 방문을 많이 하는 곳인데 네. 이 용주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사찰인 게 여기가 또 경기도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생각합니다. 오, 네. 전국에 수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뭐 하엄사도 있고 뭐 불국사도 있고 네. 뭐 전라도 쪽에 가면은 뭐 옛날 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지금도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큰 사찰들은 왕실의 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화성의 용주사. 아, 용주사도 용주사가 어떻게 생겨난 절이냐면은 그 윤건능 있잖아요. 네. 윤건능이 이제 사도세자 정조를 모신 그 왕릉인데, 내 정조의 아버지 생부인 사도세자를 모신 능이죠. 네 거기랑 이제 정조도 나중에 거기 붙이게 됩니다. 아, 정조까지요. 네. 거기가 윤건능을 조성하면서 이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 조성한 게 바로 용주사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정조 시대 때 활동했던 수많은 예술가들이 많아요. 네네. 대표적인 예술가가 김홍도, 단원 그쵸? 김홍도 선생이 있죠. 네. 그분이 용주사의 불화를 그려서 탱화를. 오, 이야. 네, 그 그림을 그 용주사의 대웅전에 가시면 볼 수가 있다.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단원하고 겸재는 참 그림을 그리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여기저기 하나씩.
예, 기봉도는 주로 사람을 그렸고 네, 예, 겸재는 주로 산수를 그리긴 했지만 맞습니다. 이분들 참 그림이 없는 곳이 없고 다양한 소재로 정말 많이 그렸어요. 생각을. 그리고 네. 약간 조선 후기 르네상스의 두 천재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와 다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맞습니다. 이 용주사가 산에 있는 절이 아니라 약간 구릉지대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기 드문 사찰의 양식을 지니고 있고요. 아 정부발주 사찰이라. 네, 그래서 네. 궁궐처럼 회랑이 조성되어 있어요. 오. 회랑이 조성되어 있고 약간 어떤 느낌의 서원의 느낌도 약간 들고요. 절이 아니라.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용주사도 함께 보시면서 정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찰이다. 용주사가 네네. 왕실의 후원으로 설립됐고, 그러니까 네. 왕실의 후원이라는 게 아니라 왕실이 발주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부 발주. 조선시대가 엄격한 유교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사대부들은 그렇고요. 왕실은 불교에 많이 귀의하셨죠. 네, 그런 증거를 본 게 조선 왕릉을 가다 보면은 그 근처에 원찰이라고 해가지고 그 왕의 명복을 비는 절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가장 거대한 사찰로 성장하게 된 곳이 많거든요. 뭐 여주의 실력사가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그리고 남양주의 봉선사라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는 네, 누구를 모시는 세조대왕의 광릉. 세조 광릉. 세조가 또 조선왕 중에서 불교를 엄청 숭상했다고 알려진 왕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 선정릉 근처에 봉온사로 해가지고 그렇죠, 큰 절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파주에 보광사도 있고. 그러네요. 수많은- 많네 진짜. 엄청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도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 사찰들이 이 원찰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한 절이 많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 이제 화성인 용주사가 있고요. 네, 그래서 화성 얘기는 뭐 짧게 끝내고 네, 바로 벌써요? 용인을 해야 할 게 많아서 아, 그렇군요. 용인, 네, 용인 가야지 용인. 네. 용인도 오늘 마무리 져야 네, 합니다. 예, 용인 이제 말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생거 진천, 사거 용인. 살아서는 진천을 가고 죽어서는 용인을 가라. 네, 지금은 체육 진천, 부동산 용인. 네, 약간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선수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나왔던 얘기인데 뭐 지금은 전혀 용인에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용인을 가보시면은 정말 산도 많고 경기도에서도 그렇죠. 산도 많고 이 하천이 정말 많은 지역이 바로 용인이에요. 아, 용인에도 하천이 많군요. 물이 정말 많거든요. 음, 그래서 풍수지리상 묘자리를 만들기 가장 적합한 지역이 경기도에서 용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가 아니라 용인이었습니까? 용인이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사대부들의 안식처로 이 용인이 많이 선호되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은 조광조, 정몽주, 네. 최재공,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 말기에 이제 민영환 선생님 이런 분들의 사대부들이 전부 다 묘자리가 용인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용인이 그런 지역이었구나. 그러니까 용인의 산세를 보면요, 여주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고 네. 약간 정말 경기도의 전형적인 산세, 그러니까 들판과 구릉, 낮은 구릉이 적당히 어우러진 듯한 느낌을 네네.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용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여주만 가도 산세가 달라지고 이천이나 가평만 가도 산세가 확연히 강원도스러워집니다. 완전 강원도와 다름없죠. 가평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 특히. 네. 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만 봐도 경기 북부 지역의 산들, 북한산 일대는 산들이 일단 뾰족뾰족해요. 높진 않은데. 암산들이 많죠. 일반.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용인 쪽은 산들이 많긴 한데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구릉들이 듬성듬성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 굉장히 그런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런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게 풍수지리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수지리는 잘 모르겠는데 딱 이 지역 풍수지리가 좋다고 하는 지역에 와보면은 아 이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저는 그건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는 과학이 아닌데 그때도 어쨌건 풍수지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뭐도 뭔가 그럴듯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햇볕이 잘 쬐고 저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그런 거죠. 뭐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하겠죠. 단순히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만 하는 건 안 될 테니까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 봐. 교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인은 과거에 교통 요충지였죠. 네, 삼남지방을 가는 삼남대로가 용인을 지나갔죠. 네, 그래서 실제로 큰 전람마다 주요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장소가 처인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곳이죠. 네. 네. 이곳이 예전에는 부곡이었어요. 처인 부곡.
뭐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반 현이나 군에 비해서 이제 차별을 받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향소 부곡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붙였죠. 근데 예전에는 교과서에는 이곳이 뭐 천민들의 집단 거주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특정 기술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몰리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좀 그래도 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인 게 왜 공인들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인들을 그렇게 차별했을까요? 기술자들을. 그것도 신기합니다. 네네. 아무튼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곳이 또 이제 몽골이 침략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전투지가 되었던 곳이죠. 네, 몽골뿐만이 아니라 뭐 임진난 때도 그랬고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전투가 많이 벌었던 지역입니다. 네, 처인성 전투는 정말 유명하죠. 네, 정말 유명합니다. 이곳이 원래 그 용인이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용구, 용구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처인인데 처인. 거기에 용자랑 인을 합쳐서 그래서 용인이군요. 네, 그 용구 지역이 지금의 이제 기흥 쪽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흥 밑에 이제 그 처인성이 바로 있는 건데 용구는 현이었어요. 네. 처인은 부곡이었는데 그 용구성을 처음에 몽골군이 침략해서 점령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식량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 바로 처인성이었던 네. 것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이곳에 식량이 있다는 첩보를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처인성을 지키던 장수는 김윤우라는 그쵸.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장군은 아니었고 사실 문인이었습니까? 스님이었습니다. 아, 스님이셨구나. 아이고. 스님이었는데 네. 이 환속을 해가지고 이제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인성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토성이에요. 그렇죠. 토성이고 그렇게 높지도 않고 두레가 한 230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작군요. 네, 이렇게 주위를 걷는데 한 10분이면 다 걸어요. 그러니까 성이라기보다는 정말 작은 보루, 진 그 네, 정도 느낌이네요. 그 정도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거를 막긴 막아야 하니까 그러게요. 보통의 이제 방어 수단으로는 막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당근책을 걷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인 부국에 살던 이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이 전투에서 이기면은 이제 신분을 이제 평민을 다시 업시켜주겠다. 그리고 이 부곡이란 지명을 없애고 다시 이제 처인현이나 뭐 처인군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야, 면천을 미끼로. 네, 야, 신분 상승을 미끼로. 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신분 상승의 길이 열렸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긴 힘들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니, 당연하죠. 근데 이제 천운이 도왔는지 몰라도 김윤호가 쏜 화살이 그때 당시 쳐들었던 장수의 살리타이에 이제 네. 머리에 정확히 맞추게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태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몽골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인 부곡에서 이제 다시 처인현으로 다시 올라서게 되는 거고. 사실 처인성 전투가 그 국사 교과서에도 잘 나오고 여러 몽골과의 대몽골 항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해 꼽히는 거는 몇 안 되는 승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가 진짜 몽골과 100전을 싸우면요 한 98전은 졌고요. 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두세 개 정도 이겼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몽골군을 상대로 정면 승부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죠. 그리고 몽골군은 당시에 뭐 기술적 혁신까지 말을 타고 말을 타면서 활을 쏜다는 것에 아주 특화된 정말 기술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업군인가? 이게 어쩌다 군인과 직업군인의 차이예요. 조선군이랑 고려군이랑 어쩌다 군인이잖아요. 평소에 밥 갈다가 그 개똥아버지 오래요. 뭐요? 군역이래요. 또 가는겨? 그렇게 하고 이제 몽골 친구들은 한 4살, 3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 5살, 6살에는 활을 들고 7살 전에 사냥을 해서 맞아요. 뭐 그런 군인들이었는데 다르죠. 전혀 상대가 안 됐던데 그럼에도 이게 이겼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정말 그러네요. 놀랍고 이곳을 방문해 보면 어떻게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저로 들 겁니다. 근데 여기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처인성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처인구라는 지명이 탄생하게 된 셈이죠. 그렇죠. 예, 이 처인구가 사실 용인의 면적의 아까 언급했듯이 80%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역은 대부분 다 지금도 시골 지역이 많습니다. 농촌 지역이겠죠. 네. 아직도 주로 논밭이 많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이제 배감 쪽인데 아하. 네, 순대가 정말 네.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순대로 쌍벽을 이루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제가
음식은 굉장히 좋아하고 요리도 좋아하는데 순대는 그렇게 조이기 깊지 않습니다. 아, 배감 순대는 다른 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그 제일 큰 차이가 일반 당면 순대는 당면만 들어가잖아요. 순대에 당면이 있는 건 그냥 시장 순대 아닙니까? 그냥 원래 시장 순대라는 순대죠. 거는 찹쌀이나 여러 가지 네, 만두소처럼 만든 게 순대잖아요. 그렇죠. 네, 배감 순대는 배감 순대는 그 돼지 소창을 뒤집어 가지고 돼지고기와 당면 그리고 중요한 게 절임 배추가 들어가요. 아하. 배추 이제 양배추, 양파 같이 이제 씹을 거리가 좀 들어갑니다. 각종 채소가. 그렇군요. 그래서 식감이 조금 독특해요. 아니 그러면 절임 배추가 절임 채소가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 이북 스타일하고도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그쪽도 절임 채소를 씁니다. 무도 쓸 때도 있고 배추 쓸 때도 있고요. 저도 고향이 인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주 음식이나 경기 북부죠. 개성 음식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계속 살아서 음식점 하신 데가 많으니까 그때 뭐 그분들이 만들었던 순대도 그런 스타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좀 약간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 뭐죠? 그 후대 피순대라고 부른 것처럼 그 돼지 피까지 선지까지 좀 집어넣어서 네네. 찐득한 맛을 냈던 배감리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군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병천 순대는 제가 아직 맛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한번 네.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한번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대는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우시장이 있던 곳이에요, 대표적인 배감 지역이. 그렇다면 좀 잘 사는 지역이었다는 얘긴데. 네, 농촌 지역이었으니까 농촌 지역에서 또 교통이 요지기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어느 정도 번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먹거리 독특한 먹거리도 창조해낼 수 있었던 거고 네. 그 지역마다 독특한 먹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지역은 예전에 상당히 번영했던 지역이 당연하죠. 볼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배감순대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인지도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배감 순대국집. 네, 있는 것 같아. 네, 강남에도 있습니다. 네, 뭐 강남에는 없는 게 없으니까요. 네. 네. 좋겠어요. 강남 다 가져서. 아이 부러워라. 아유 저 강남 가려면은 한 2시간 걸립니다. 네 그렇고요. 그 용인이 또 이제 경기도 박물관이 가운데 있거든요. 아하, 그렇죠. 네, 이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의 자랑. 경기도의 정말 자랑이라 네, 할 수 정말 있습니다. 아니요, 경기도 자랑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그 정도면. 이 박물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이제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 용인 지역의 특성이 뭡니까? 사대부가 아닙니까? 네. 그 사대부들은 뭐가 있죠? 뭐 글이라든가 뭐 시문도 있겠지만 족보. 족보도 있고요. 네.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상화 컬렉션이 이제 가장 잘 갖춰진 데가 경기도 박물관이에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네. 저도 박물관 덕후라서 전국의 박물관들 꾸준하게 다니는 편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정말 감명을 받았던 박물관이 경기도에서는 딱 하나, 또 두 군데군요. 정약용 박물관하고 네네. 다산박물관. 그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그러고 보니까 세 군데입니다. 그 연천의 그 네. 구석기 박물관. 전공리 박물관 네. 얘기한 거죠. 네. 거기도 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데라고 네, 말씀하셨고. 전부 다 운영하는 산하기관이죠. 정말 멋있습니다. 경기도. 잘한다 경기도. 멋지다 경기도. 그리고 이제 도자기 컬렉션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경기도 그쵸. 박물관에 아무래도 광주 분원이 있고 또 이천 여주를 중심으로 도자기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전시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세련됐고요.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큐레이팅하는 것도 그 이야기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그런 식의 큐레이팅도 너무 좋고요. 네네. 정말 공부도 되고 지적 허용도 좀 채워주고 실제 박물관인데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느끼는 감동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감동도 맞습니다.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말고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전시 시도를 하더라고요. 특별전이나. 특별전 정말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별곡이라 해가지고 이 책 경기 별곡 시리즈 아이디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경기도 박물관에서 열렸던 경기 별곡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 전시회를 보고 그 조선의 민화인데 경기도에 있었던 그 네네. 민화들을 소재로 이렇게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멋있다. 그것을 이야. 보고 제가 영감 얻은 게 바로 이제 경기 별곡 시리즈. 그럼 경기도 박물관에 선물이라도 좀 책이라도 몇 권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박물관하고 좀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를 네. 좀 이렇게 염가로 해주시거나 좀 더 일을 해주시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가로 몇 번 진행했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경기도 박물관에서 그 해설사 교육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앞으로도 경기도 박물관이랑 많은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저는 일본 책을 썼잖아요. 네, 그럼 일본에 뭘 받아야 되나요? 거기 에도 도쿄 박물관 가서 아마
안 주실 것 같은데 돈은. 농담이고요. 네. 네, 용인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용인과 화성이 약간 비슷하다 그러셨는데 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인구가 많다, 잘 사는 도시다, 동서로 지역 빈부격차가 좀 있다. 그건 말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것 말고 이제 앞으로 경기도 미래를 이끌어갈 도시가 아닐까.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뭐래도 현재까지 경기도의 대표 도시는 수원이겠죠. 현재는 수원이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고향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는 화성과 용인이 이제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말은 역시 경제력이겠죠. 경제력도 있고 이제 가장 큰 바탕은 결국 인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제 생산 인구가 가장 많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용인도 생산 인구가 엄청 하기와 많습니다. 기흥 쪽에 엄청난 산업 시설들이 몰려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인구가 가장 젊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오산이에요. 오산이요? 그것도 네. 충격이네요. 왜요? 오산은 뭐 때문이죠? 오산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이게 또 그 동탄하고 연관이 있는데 네. 동탄 신도시에 그게 있잖아요. 삼성전자 관련 공장이 있고 네. 반도체 공장도 많잖아요. 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몰려서 사는 곳이 바로 오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산의 젊은 사람들이 현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 그렇군요. 그렇듯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만큼 용인과 화성의 젊은 인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군요. 야, 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야 뭐 200년 전까지 수원이 현재 수원 같은 위치는 아니었었잖아요. 네. 규모도 아니었고. 그러면 불어의 100년 후, 200년 후를 예상해 보는 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재밌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먹고 사는 네, 사람들이니까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작가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느 곳이 경기도를 가장 대표하는 도시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다 넣고 용인이라 생각해요. 용인이요. 네. 혹시 용인에 땅을 사놓으신 건 아니죠? 그런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지금 작가님은 김포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김포도 통일된다면은 정말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긴 한데, 용인을 꼽으시는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용인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젊은 도시이고 면적이 넓은 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용인에 의외로 교육기관과 놀이시설이 산업 기반과 잘 네. 조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비롯해서 문화시설도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박물관이 많은 도시가 1위가 서울이고 아마 2위가 용인 아니면 제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어떤 지역이든 국가든 더 성장하고 뻗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좀 있어야 돼.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네. 넓은 땅덩어리가 용인이니까.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이틀에 걸쳐서 수원과 화성과 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정말 작가님을 앞으로 뵐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어떤 이야기를 더 해주실 겁니까? 네, 제가 이번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예비로 두 회차 정도 더 준비해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좀 경기도의 이제 교회, 이제 변방 지역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구성해 볼 건데 여주와 이천 지역 아껴놓으셨네. 여주 이천 또. 그리고 여주는 지난번에 한번 훑긴 하셨는데 이천까지는 가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가평, 양평 네.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넓게 보면은 이제 구리, 남양주 이때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용인 하성담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룬 도시가 남양주거든요. 그렇죠. 네, 이 남양주가 어떻게 하면 도시의 이미지로 새롭게 갖춰가고 있냐 이것도 한번 주목해서 볼 만한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운민 작가님은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앞으로 운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2회 정도 분량이 더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감은 그때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벌써 눈물 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왜요? 왜 눈물을 짭니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셨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요. 회자 정리. 네? 회자 정리. 회자 정리. 네. 알겠습니다. 네, 연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운민 작가님과 이제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적당 덕후에서는 2023년 적당 덕후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고요. 네. 또 작가님이 다른 콘텐츠를 들고 오시면 다른 걸로 또 만나뵐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작가님, 네. 굿모닝 OBS는 계속 나가시잖아요. 네, 매주 나가고 있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23년 끝까지 가시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가끔 이제 해외 취재 가면 전화 연결 꼭 하셔야 돼요 그때. 전화 연결 저 다른 방송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네. 통화 되는 데로 가셔야 됩니다. 가까운 데 갈 예, 거니까. 오지 같은 데 가시면 안 되고요. 멀리는 안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오지 같은 데 가시면 큰일 나고요. 자, 그럼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